안녕하십니까. 전 곧 나이 60을 바라보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가족, 그리고 고부 갈등의 사연이 주가 되는 이곳에 제 이야기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로서는 생전 처음으로 황당한 일을 겪었던 경험이라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곳에 사연을 투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귀농을 하게 되면서 생긴 일인데요. 지금이야 이렇게 사연을 보낼 만큼의 여유가 생겼지만 고통을 겪고 있을 당시에는 흔히 사고가 마비된다고 하는 말처럼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낼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제 주위 사람들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던 이야기이고 요즘에는 저와 같이 귀농과 귀촌을 하시며 직접 고초를 겪으신 분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말씀하셔서 많은 분들께서 아실 이야기입니다. 귀농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부딪히게 된 일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귀농을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할 수 있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20대 시절 국가고시에 합격 이후 나란 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단독제 관청으로서 제 역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요즘 세대들이 말하는 번아웃,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과도하게 지친 상태가 되었어요. 그때가 아들을 어느 정도 다 키웠다고 생각했을 즈음이었습니다. 경주마처럼 결승선만 보고 뛰어오고 있었는데 아들을 다 키우고 나니 다음 목표는 무엇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쉼없이 달리던 말이 걷게 되니 지금껏 쌓여있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비슷한 시기 아내가 이유 없이 온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고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게 되면서 생활 환경을 변화시키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무엇보다 아내의 몸 상태를 위해서 자연 친화적인 곳으로 주거 환경을 옮기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아직 한창인 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유로운 삶만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머릿속을 스치는 모습이 하나 있더군요. 순수한 노동에 대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고 자연 친화적으로 흙을 밟고 사는 농부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는 생소한 직업과 환경이었지만 도전해 봄직한 일이었죠. 아내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하게 되었고 아내는 제 생각에 동의를 해줬어요. 그렇게 아내와 저는 귀농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저는 자랑스럽고 정들었던 공무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아내와 함께 귀농에 관한 공부와 예행 활동을 하게 되었죠. 저와 아내 모두 농어촌에 연고가 없으니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참가하기로 했어요. 일정 기간 농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간도 있었고 농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 맛보기로 농사에 대해 경험을 해볼 수 있었던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결을 시켜준 마을로 내려가 터를 잡고 귀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다녀야 하는 아들과 떨어진 채 귀농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귀농을 하게 된 첫날 아내와 함께 이삿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짐을 나르고 정리를 하려다 보니 살림살이를 줄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참이 걸렸죠. 한창 바쁘게 움직이고 있던 그때 마을 이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곳으로 귀농을 오기 전 해당 사업 담당자와 같이 본 적이 있었기에 저도 반갑게 인사를 하게 되었죠. 오늘 이사 오신다는 강인석 씨죠? 기억하실까 모르겠네. 어제 전화통화했던 마을 이장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먼저 찾아가 인사를 드려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둘이서 짐을 다 정리하고 있어서요. 반갑습니다. 저 강인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장은 인사하러 건넨 손이 민망하게 제 손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곤 피고 있던 담배꽁초를 그대로 물고 신발을 신은 채 제가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은 집안 내부로 들어가 집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다녔죠. 그러더니 마치 신발 벗는 걸 깜빡했다는 것처럼 말해왔어요. 아이고야, 신발을 신고 들어왔네. 뭐 괜찮죠?
어차피 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쓸고 닦아야 하니까. 불쾌하긴 했지만 새로 터를 잡게 된 곳에서 좋은 첫인상으로 시작하고 싶었기에 웃으면서 괜찮다는 말을 했고 이내 손님 대접을 하러 준비를 했습니다. 귀농을 하러 내려와서 집을 찾아준 첫 손님이기에 이삿짐이 덜 풀려 어수선하지만 최대한 대접을 하려고 했었어요. 취향을 몰라 이것저것 준비를 한 다음 이곳으로 내려오기 전 지인에게서 받은 귀한 차도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장이라는 사람이 차를 내오자마자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강인석 씨, 이거 좀 딱딱하네. 어차피 여기 주민들도 얼마 없고 다들 가깝게 지내니까 그냥 강 씨라고 할게요. 그쪽은 나한테 이장님이라고 부르면 돼요. 다들 그렇게 부르니까. 강 씨는 서울 어디서 살다 왔어? 공무원이란 말은 듣긴 했는데 짐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높은 자리까지는 못 올라가 봤나 봐. 대뜸 강씨라고 부르며 애매하게 반말을 섞어 쓰기 시작한 이장은 일부러 저와 아내에게 권위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주보며 대화를 하는 중에 다리도 꼬고 이거 가지고 와라 저거 가지고 와라 하며 저희에게 심부름을 시키기까지 했죠. 기선제압을 하려고 그러는지 일부러 그러는 모습이 눈에 보여 맞서지 않고 분위기를 맞춰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강씨, 마을발전기금은 언제 물어보려고 가만히 있어? 돈 많아? 금액이 안 궁금한가 봐? 귀농 사업을 신청하고 이곳으로 들어오기 전 마을발전기금과 비슷한 내용의 돈을 사업 담당자에게 건네준 일이 있었기에 이장이 요구하는 마을발전기금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었어요. 순간 같은 내용의 돈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이미 돈을 지급했다는 말을 전했죠. 그러더니 황당한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건 공식적으로 위에서 헤쳐먹을 거 다 헤쳐먹고 우리한테 떨어지는 돈이고, 진짜로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내는 돈, 그 돈 달라는 거지. 그제서야 이장의 말뜻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낸 발전기금 외에 사적으로 마을에 필요한 돈을 내라는 거였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돈 가지고 얼굴 붉히기 싫었고 이전부터 지켜오던 마을의 자치규약이 있을 수도 있으니 괜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이곳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시간을 보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발전기금이 얼마가 되냐고 물어보게 되었죠.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잘 몰랐네요. 그럼 마을 발전기금이 얼마 정도 될까요? 강 씨는 집 고친다고 문제된 것도 있고 우리가 도와줄 일도 많으니 한 5천만 내. 뭐 서울에서 살다 온 사람한테 돈 5천이 돈도 아니겠지만.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돈 5천이 애 이름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도 모르는 돈을 5천만 원이나 달라고 하니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어이없어하는 저에게 이장은 눈치를 보며 협상을 해왔어요. 원래는 5천 받아야 하는데 강씨 살림살이를 보아하니 서울서 형편도 넉넉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내가 2천만 원으로 깎아줄게. 이 대신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이야. 그리고 돈을 3천이나 아꼈는데 나한테 틈틈이 작은 성의도 좀 보여주고. 말만 마을을 위한 돈이라고 하고 있었지 사실상 갈취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쯤 되니 돈 액수를 떠나 1,000원짜리 한 장도 줄 수가 없었어요. 얼굴에는 최대한 불쾌함을 숨긴 채 발전기금이라 요구하는 돈을 줄 수 없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장은 방금 전까지 잘 마시고 있던 찻잔을 발로 차며 기분 나쁜 티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강씨, 앞으로 우리 마을 살면서 마을 주민들한테 돈 받을 일 하나도 없을 것 같아? 타지에 와서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가 개척해놓은 터전에서 살려면 그에 맞는 돈을 내야지. 그냥 쓰겠다는 건 완전 도둑놈 심보 아니야.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말씀하신 명목의 비용은 귀농 사업을 담당하는 군청이 냈습니다. 그리고 이웃 간에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그 돈에 따라 행동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례적으로 내는 돈 같아서 웬만하면 내려고 했는데 무슨 몇천 단위로 금액을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그 돈 낼 테니 어떤 식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뭐 내가 강씨 속여서 내 주머니 챙긴다는 소리야? 이 사람이 서울에서 살다 와서 이러나 왜 일을 어렵게 만들어? 당신 지금 내가 촌에 산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못 내겠다고 쉽게 말하면 되는 걸 뭘 그렇게 어렵게 말을 해? 당신 괜히 말 꼬아서 나 알아듣기 어렵게 하려는 거지? 하여튼 이 도시놈들은 지네들이 다 알고 지네들 말만 맞는 줄 알지? 강씨 당신이 우리 마을로 들어온 거야.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르듯 당신은 우리 말을 따라야 한다고. 내가 여기 통장 번호 알려주고 갈 테니 며칠 안으로 발전기금 내놓고 우리 한마을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알겠어요? 관계도 없는 열등감을 표출하고 돌아간 이장을 보면서 귀농 생활이 예상처럼 쉽지는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아내의 귀농 생활은 꼬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때는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될지 모르고 있었지만요. 다음날 아침 짐 정리를 끝마친 저와 아내는 일찍이 집을 나와 미리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마을 주민들 집으로 찾아가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내와 저에게 차갑게만 대하더군요. 낯선 외지인의 방문에 아직은 어색해서 저러나 싶어 본체 많지 않은 주민들의 모습에도 최대한 밝게 웃으며 다가갔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마을에 자리를 잡은 저희가 불편했는지 서울 사람 들먹이며 선물을 가지고 트집을 잡았어요. 아이고, 서울 사람들은 인사할 때 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선물 주면서 생색내요? 난 또 서울에서 왔다고 하길래 엄청 기대를 했더니 이런 건 집에도 많으니까 가져가요. 실용적인 물건이 취향을 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선물이었는데 불평불만을 꺼내는 주민들을 보니 선물을 잘못 선택했나 싶었습니다. 거기다 어떤 사람은 귀농 온 지 이틀 만에 안 된 저희에게 괜히 동네 분위기 흐리지 말고 떠나라는 말까지 했죠. 다른 곳에서 댁들 같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다들 농사가 쉬운 줄 알고 덤비는데 만만치 않으니 괜히 동네 분위기만 흐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마을 떠나주세요. 저희 예행이긴 하지만 농사 경험도 있고 절대 가벼운 마음에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농사 망쳐도 잘 될 때까지 이곳에 자리 잡으려고 노력할 테니 좋게 봐주세요. 어쨌든 금방 떠나게 될 텐데 괜히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마요. 우리 마을 사람들 중 외지인 반기는 사람 없으니. 외지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건 교육을 통해서나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에 크게 개의치 않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오래 지내며 마을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다 보면 언젠가 열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한 주민이 마을 사람 모두가 저희에게 냉랭하게 구는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어제 이장과 있었던 일 때문이었죠. 어제 일로 이장이 화가 난 상태이고 다음날 바로 사과를 하러 오지 않아서 제가 이장에게 찍혀 고생 좀 하겠다는 말이었어요. 그제서야 마을 주민 대부분이 이장의 편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걱정이 되긴 했지만 누가 봐도 이장이 억지를 부렸던 게 사실이고 저와 이장 두 사람 사이의 일이니 다른 주민들과는 부딪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문제가 발생했죠. 점심을 먹고 다음날부터 하게 될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 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밭으로 가는 길이 차량으로 막혀 있었어요. 주차를 한 차의 모습이 자연스럽지가 않아 불안했지만 고의로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앞유리에 붙어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차를 빼달라고 했는데 그 길을 사용하는 통행료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전에 인사드린 사람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밭으로 가는 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요. 혹시 멀리 계시지 않으시면 차 좀 빼주시겠어요? 차야 빼는 건 어렵지 않죠. 근데 통행료 냈어요? 네? 통행료요? 이 도로 사유지가 아니지 않나요? 사유지는 아닌데 우리 마을 사람들이 만든 길이니까 통행료를 내야죠.
얘기 들어보니까 마을 이장이 내라고 했던 마을 발전 기금도 안 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마을 주민이 아니니까 통행료를 내야 해요. 말이 되지 않는 소리에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었더니 어제 저와 대화를 했던 이장이 전화를 바꿨습니다. 내가 옆에 듣다 못해서 받았는데, 강씨, 계속 이렇게 삐딱선 탈 건가? 그놈의 논리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강씨가 밟고 있는 땅 중에 강씨 조상님께서 개척하신 곳이 한 군데라도 있어? 없잖아. 여기 전부 우리 마을 조상님이나 어르신, 또 우리들이 만든 땅이야. 그러면 주민세 내는 것처럼 돈을 내야지. 말씀드렸죠. 군청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낸 돈이 있다고. 그리고 저도 이곳 살면서 앞으로 세금 낼 만큼 내고 살 겁니다. 그런데 따로 통행료다, 발전기금이다 해서 돈을 더 내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난 모르겠고, 내가 달라는 돈 안 주면 앞으로 이런 일 계속 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전화만 끊습니다. 화가 나서 마을 이장이라는 놈과 주차를 한 주민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저를 말렸습니다. 내일 당장 이곳을 정리하고 떠날 게 아니라면 상대하지 말자고 했죠. 결국 그날은 집으로 들어가 화가 난 속을 식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차량을 돌려가면서 길을 막았죠. 결국 저와 아내는 차량을 세워둔 채 차 옆으로 돌아가 밭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러다 차 옆으로 돌아가던 아내가 넘어질 뻔하여 중심을 잡다 차량에 미세한 스크래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아주 생떼를 쓰더군요. 이거 솔직히 일부러 그런 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여길 긁어먹어?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요. 아내가 중심을 잡다 생긴 상처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희 때문에 생긴 상처이니까 수리 비용은 드릴게요. 이 사람 내가 시골에서 산다고 누굴 바보로 하나? 왜 여기만 말해요? 여기도 저기도 그쪽이 긁어먹은 것 같은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 뒤쪽은 길이 없어서 그 근처로 가지 않았는데. 그리고 애초에 차량을 거기에 주차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요. 일부러 우리 못 지나가게 하려고 해놓고 이젠 우리가 안 한 것도 했다고 만들어요? 나 참 어이가 없네. 그럼 우리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볼까요? 내가 차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다루는데 여태 상처 하나 없던 차였다고, 이 사람아. 남자의 말에 마을 사람 모두 벌떼처럼 달려들어 저희가 한 잘못으로 몰아갔습니다. 생떼를 쓰는 거였지만 저희에게 가진 증거가 없으니 더는 문제 삼지 않고 어느 정도 합의를 하는 선에서 수리비를 주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정말 다 말하기도 힘든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겪은 일을 설명하라면 밤을 새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통행료야 저희가 이장과 마을 사람들 말을 무시하고 걸어다니면 되었지만 밭에 물을 대는 건 몰래 할 수가 없으니 돈을 줘야 했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물세를 주게 되었습니다. 또 밤마다 우리 집 앞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일부러 저희 부부를 위협하기도 했고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들을 몰래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촌 생활에서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CCTV를 달고 보안업체를 부르게 되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걸핏하면 우리 집으로 들어와 우리가 뭘 먹고 있는지, 뭘 새로 샀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려고 했습니다. 흔히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보고 이웃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안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저희와 가깝게 지내지도 않으면서 우리 집안에 무엇이 있는지 훤히 다 알고 있었죠. 동네를 지나갈 때면 꼭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차량은 이미 마을 어르신들의 교통수단이 되어 있었고요. 어느 날부터인가는 어르신들께서 저희 집으로 오셔서 마치 버스를 타시듯 목적지로 가달라고 하셨죠. 이장이 거짓말을 하여 어르신들을 속인 일이라 그분들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정도는 해야 마을 사람들에게 다른 해코지는 덜 당할 것 같아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버스기사 노릇을 자청하게 되었죠. 그러다 결국 제가 폭발하게 되고 주민들과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밭에서 시간을 좀 더 보내는 사이 아내가 먼저 집으로 내려가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 중 이장을 따르는 몇몇 남자들이 기척도 없이 아내 혼자 있는 집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커피를 타달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저희 부부는 믹스 커피를 마시지 않고 원두를 갈아서 마시는 드립 커피를 마시고 있는 터라 설명을 하고 커피를 내주게 되었는데, 그거 가지고 신맛 나는 가짜 커피 가지고 와서 촌사람 취급하며 놀린다며 아내에게 윽박을 지르고 갔다고 합니다. 밭에서 내려온 제가 아내에게 그 말을 듣고 길길이 화를 냈는데, 아내는 그 사람들이 이런 일 겪고 또 찾아오겠냐며 이번에도 저를 말렸어요. 자신들이 말한 것처럼 촌사람이라 진짜 커피 모르는 거니 무시하라며 화를 내고 있는 저를 말렸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아내 혼자 있는 집에 자기들 마음대로 벌컥 문을 열고 남자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신들이 직접 믹스 커피를 가지고 와서 아내 보고 커피를 타보라며 던졌다고 했어요. 자기들 손으로 직접 탈 수도 있는 커피를 아내에게 타보라고 시킨 건 분명 안 좋은 의도가 깔려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80년대, 90년대 다방에서 일하는 여자들에게 커피를 시키는 것과 같은 의도라고 느껴졌어요. 아내 혼자 있는 집을 마음대로 들어왔다는 것도 화가 나는 판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죠. 아내에게 커피를 타게 한 주민들에게 찾아가 화를 내며 멱살을 잡고 주먹 다짐을 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당신 커피나 타주는 사람이야? 양손 다 있으면 직접 커피 타먹으면 되는 걸 가지고 왜 남의 집 마음대로 들어와서 커피를 타라 말아야? 아니, 동네 사람들끼리 커피 좀 얻어먹을 수 있지. 그거 가지고 사람 멱살을 잡아? 당신 미쳤어? 얻어먹어? 그런 놈이 볼 일도 없는 남의 집까지 커피를 들고 와서 커피 타오라고 시켜? 누굴 바보로 알아? 당신들 일부러 이러는 거잖아. 이것들이 내가 참고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을 물러봐. 아내에게 커피를 타게 했던 남자들과 다툼을 벌이고 있을 때 이장이 나타나 중재를 하는 척하며 저에게 동네를 떠나거나 발전기금을 내놓으라는 말을 또다시 해왔습니다. 이거 참, 자네들까지 왜 이래? 아무리 외집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해도 자네들까지 이러면 안 되지. 그만해. 아이, 강씨.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조용한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어? 왜 순한 사람들 들쑤시고 다니냐는 말이야? 내가 말했지. 좋게 지내고 싶으면 발전기금을 주던가 아니면 그냥 우리 동네 나가달라고.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서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강씨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곳이 아니야. 서로 더 큰일 생기기 전에 빨리 결정해줘. 돈을 내고 마을 주민이 되던가 아니면 고향 찾아가던가. 그 말에 더 흥분을 하게 되었고 잡아 죽이겠다며 이장에게 달려들었죠.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미리 경찰을 불러 큰일은 치르지 않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생긴 적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을 사람들 뒤에서 저를 괴롭히라고 지시하고 조정하는 이장에게도 증오하는 모습을 숨기지 않았죠. 그렇게 마을 주민들과는 더 멀어지고 따돌림을 받으며 괴롭힘을 받고 있을 때 구세주처럼 다른 귀농 가구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마을 주민들 이외에 마음을 터놓고 이웃으로 지내게 될 사람들이 생겨 기뻐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장은 저를 타겟으로 잡았는지 다른 귀농 가구에게는 마을 발전지원 기금의 발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농 부부에게 저와 아내가 도시에 있을 때 범죄를 저질러 이웃 주민들의 손가락질을 이기지 못하고 시골로 들어와 살게 되었다는 거짓말까지 지어냈죠. 아니라고 말해봤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 한 통속으로 다른 귀농 가구를 속이고 있으니 저희 말을 믿어줄 리가 없었어요. 결국 그 집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가 없었죠. 새로운 마음, 건강한 몸을 찾기 위해 선택한 귀농이 오히려 도시와 직장에 있을 때보다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곳에 있으면 괜히 몸이 더 아픈 것 같아 아내와 함께 아들의 집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집을 나서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혹시 마을 사람들이 우리 부부가 없는 틈을 타
집에 무슨 짓을 할까 싶어서 문단속을 몇 번이나 해야 했죠. 그렇게 주말을 맞아 올라간 아들의 집에서 괴로운 마음에 과음을 하게 되었고, 아들에게 이전까지 말하지 못했던 귀농을 하고 난 이후의 사건들을 말하게 되었어요. 그리곤 술에 취해 잠들게 되었죠. 다음 날이 밝고 저와 아내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희와 함께 귀농한 집으로 내려갈 채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어제 저에게 듣게 된 이야기 때문에 저희와 내려가는 건가 싶어 사전에 엄한 일은 방지하고자 저희들끼리 가겠다고 했죠. 내일 출근하면서 뭐하러 우릴 데려다 주려고 해. 버스 타고 가면 금방이야. 넌 그냥 집에서 쉬어라. 저도 딱히 할 게 없어서 그래요. 드라이브나 할 겸 모셔다 드리는 거니 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너 혹시 어제 내가 말한 일 때문에 이런 거 아니지? 그렇다면 괜히 너까지 나설 필요 없어. 아니에요. 정말 모셔다 드리고 바로 올라올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듣고 우려하던 일은 생기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저렇게 대답을 하기도 했고, 덩치는 남산만 했어도 성격은 여리고 착한 아이라 화 한 번 제대로 낸 적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렇게 내려갈 준비를 마친 우리는 아들의 차를 빌려 타고 집으로 향하게 되었죠.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갈 때까지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역 톨게이트를 지나고 마을에 가까워지자 괜히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역시 불안해 보이는 건 마찬가지여서 제가 아내의 손을 꽉 잡아주었죠. 드디어 육안으로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고 마을 어귀에 진입을 하여 집으로 향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하필 그 시간에 이장과 그를 따르는 마을 주민들이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낯선 차량이 마을에 들어오니 다들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고 마치 검문을 하듯 아들의 차량을 멈춰 세웠죠.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댁으로 모셔다 드리려고요. 이장은 내려진 창을 통해 빠르게 뒷좌석에 있는 저와 아내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곤 괜히 시비를 또 걸기 시작했죠. 당신의 아들인가 보네. 근데 이 집 아저씨는 서울에서 공무원을 했다는 사람이 자식 교육은 개판으로 했나봐. 어째 어린 애새끼가 어른 보고도 인사를 먼저 하지 않고 지 할만만 먼저 이야기하고. 괜히 시비를 걸어오는 이장 때문에 아들도 당황해하고 있을 때 이장은 전에도 말해왔던 길 이용료와 함께 발전기금을 아들에게 재촉을 해왔습니다. 됐고, 자식 새끼가 왔으니 부모가 미루는 거 해결하고 가. 그쪽 부모님이 이 마을에서 살면서 발전기금 아직도 안 낸 거 알고 있지? 그리고 지금 자네 차량이 밟고 있는 길, 이 길 통행료도 아직까지 안 내고 저렇게 버티고 있네. 자네도 부모님 데려다주고 집으로 올라가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땅 밟았으니 사용료를 내야지. 안 그래? 긴 말 할 거 없고 내가 금액 불러줄 테니 지금 계좌이체하고 가. 지금 우리 아들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 왜 애먼 사람한테까지 억지를 부려요? 상혁아, 저 사람 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여기서 내릴 테니 차 뒤로 빼서 집으로 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니 아들과 더 이상 말을 섞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돌아가라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제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자신의 차문을 힘껏 열었어요. 그러다 운전석까지 얼굴을 들이밀고 있던 이장이 길바닥에 나자빠졌죠. 저희 부부가 깜짝 놀라하는 사이 아들은 넘어진 이장을 양손으로 일으켜 세워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린 놈의 새끼가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 새끼, 너네 애비애비가 이러라고 시켜서 온 거지? 이것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따위 짓을 해? 너 이러고도 니네 애비애비가 여기서 무사히 붙어있을 줄 알아? 차에서 내리고는 뒷문을 잠근 아들로 인해 잠시 동안은 아들이 이장에게 하고 있는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에게 매달려 있는 이장은 말은 강한 어조로 하고 있었지만 잔뜩 겁을 먹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들의 덩치가 상당히 큰 편이었거든요. 키는 190이 넘고 오랫동안 헬스를 해와서
몸이 떡하니 벌어져 있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어온 이장도 다부진 체격이긴 했지만 아들에 비하면 비실비실한 몸이었죠. 이장은 자신의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는 아들을 쉽게 제압할 수 없겠다고 생각이 들자 저와 아내를 지목하며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뭐해? 어서 사진 찍어. 내가 이놈의 새끼한테 협박당하는 거랑 저기 저 년놈들 차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것까지. 저거 보이지? 저것들이 지 아들한테 복수해달라고 사주한 거야. 에라이 못된 년놈들. 애초에 마을에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 외지 사람 데리는 게 아니었어. 저것들이 우리 마을 필요한 건 다 이용해놓고 막상 우리 마을에 와서 내놓은 게 뭐가 있어. 지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저런 년놈들 많아지면 원래 잘 살고 있던 우리 마을 사람들 다 쫓겨난다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해? 저것들 아주 우리 땅에 발끝 하나 못 들이게 쫓아내야 돼. 그래야 말을 이어가던 이장은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이장의 헛소리를 듣고 있던 아들이 허리춤에 차고 있던 무엇인가를 이장 가슴에 꽂았거든요. 아들에게 가슴을 맞은 이장은 과장된 몸짓과 소리를 치며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아이고 나 죽겠네 나 죽겠어. 다들 이거 봤지? 이제 하다 못해 이것들이 사람까지 친다니까. 아이고. 한참 동안 엄살을 부리던 이장은 자신의 손에 잡히는 신문을 옆으로 치워놓다 무엇을 봤는지 다시금 신문을 들어 확인을 했죠. 그리고는 저와 신문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고 엎어진 자세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어오며 저에게 빌기 시작했죠. 아이고 강씨 아니 형님 제가 죄송합니다. 저보다 형님이시고 귀한 분인데 제가 몰라 뵀었습니다. 코딱지만한 시골 촌구석에 있다 보니까 제가 세상 돌아가는 걸 모릅니다. 또 제가 무식하긴 얼마나 무식합니까? 제가 앞으로 두 분께서 저희 마을에 생활하실 때 불편한 거 하나 없게 만들 테니 제발 이전 일은 없었던 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입에 험한 말만 늘어놓던 이장이 갑작스레 태도를 바꿔 저와 아내에게 하지 않던 존칭을 쓰고 잘못을 했다며 빌어왔어요. 도대체 왜 이러나 싶어서 이장이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펼쳐보았는데 그곳에서는 퇴직을 하기 전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저와 절친한 후배 동료도 같이 나와 있었죠. 신문에 있는 그 사진을 보니 이장이 왜 이러는지 알 것 같았어요. 사실 사진 속 저와 같이 찍혀있는 후배는 제가 이곳으로 귀농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만들어준 사람이었고 동시에 이 마을의 유일무이한 자랑이자 지금까지 마을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고 있는 사람이었죠. 저보다 더 일찍이 퇴직을 했던 후배는 자기가 태어나고 지냈던 고향이 쇠락해가는 모습에 가슴 아파했고 자신이 나서서 고향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고 1년간 휴식과 함께 공부를 했고 그렇게 시작한 일이 자신의 고향이 속해 있는 도 군청과 사기업들을 연결시켜 농업기술 연계, 귀농인 사업, 농업 활성화 투자 등등 인력난과 미비된 시설로 인해 고생을 하고 있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움을 주는 단체회장을 하고 있었죠. 후배가 그 단체 일을 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 제가 퇴직을 하면서 귀농을 하기 위해 조언을 구하게 되었고 마침 후배 고향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귀농사업이 있다는 걸 듣게 되어 추천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으로 오게 되었던 거였고요. 후배는 마을의 자랑이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공무원 나으리였고 마을 발전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인물이니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후배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후한 대접을 해주는 마을 사람들이 당연히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잘 적응을 할 거라고 생각해 저에게 그곳을 추천을 해주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첫날부터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것도 이장 한 명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저에게 등을 돌릴 거라고는 더더욱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아들에게서 신문을 건네받은 이장은
당연히 후배를 알아봤고 저와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신문 속 사진을 보자 저에게 태도를 바꿨던 거죠. 비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장에게 아들이 직접 저와 후배의 끈끈한 사이를 알려주었어요.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장도 놀라고 있었지만 그 모든 내용을 옆에서 듣고 있던 마을 주민들이 더 많이 놀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후배였던 만큼 아들의 말에 다들 자신들이 저와 아내에게 저지른 잘못들이 생각났는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마을 이장이 전보다 더 애타게 자신의 잘못을 빌어왔지만 그 인간에게 사과는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던 사과도 진심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으니까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고 있는 이장을 무시한 채 저와 아내는 아들의 차량을 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에게는 일이 잘못되었으면 어쩔 뻔했냐며 말을 하면서도 일을 해결해준 아들에게 고맙다는 말도 잊지 않고 해주었죠. 아들이 아니었으면 이장과 마을 사람들 행동에 지쳐 어렵게 결심한 귀농을 포기했을 겁니다.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아내와 아들과 함께 오늘 해결된 일을 축하하는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죠.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상황에 아내에게 마저 쉬라고 한 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온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눌러왔어요. 고무장갑을 낀 채로 인터폰을 확인하러 갔는데 예상 밖에도 마을 주민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제가 주민을 보고 놀랐던 이유는 우리 집을 찾아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야 아내와 저를 괴롭히려고 제 집 드나들듯 하루에도 몇 번이고 왔다 갔기 때문에 놀랄 이유가 없었죠. 제가 놀란 이유는 그들이 초인종을 눌렀다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저의 의사는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남의 집 안방까지 잘만 들어오던 사람들이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오라고 허락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게 놀라울 일이었죠. 마을 사람을 집으로 들이긴 뭐해서 대문만 열어주고 마당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와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를 하던 주민은 제가 지난 일들에 대한 사과의 표시라고 하며 직접 담근 담금주를 주고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시작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연이어서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고 방문을 하기 시작했죠. 맨 처음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들 손에는 뭐 하나씩을 들고 와서는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마을 이장 역시 있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장에게만큼은 받은 대로 대갚음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사를 왔을 때 이장이 저에게 했던 행동 그대로 했죠. 인석이 형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무식하고 못난 놈이 완장 찼다고 훌륭하신 형님 못 알아보고 까불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성심성의껏 형님을 모시고 농사 짓는데 아무런 문제 없도록 돕겠습니다. 그러니 못난 아우 용서 좀 해주세요. 이건 약수한 건데 저와 제 안사람이 직접 손수 만든 겁니다. 맛좋기로 동네에서 유명하니 형님, 형수님 입맛에도 맞으실 거예요. 서울 사람 인심이 없다느니 정성이 없다느니 별별 소리를 다 해놓고 겨우 이런 거 가지고 성의 표시라고 내밀어? 그놈의 전란 시골 인심 좀 받아보려 했는데 이건 뭐 안 받으니 못하구만. 어차피 난 그쪽과 볼 일 더 이상 없으니 가져가세요. 투명하게 말을 하며 이장이 내민 선물을 발로 쳐서 넘어뜨렸습니다. 예상 못한 제 말투에 진땀을 흘리던 이장은 어떻게든 만회를 하려고 또다시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전 쉽게 이번 일을 끝내지 않았죠. 그리고 아까부터 형님 소리 계속 붙이는데 그쪽과 내가 형님하고 할 사이입니까? 서울 사람 싫어한다면서? 그리고 뭐 학벌 가지고 째지 말라고 했었나? 그 나이 먹어서 째는 게 뭐야? 이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단어밖에 못 써? 당신 같은 사람이 이장 자리에 있는 게 문제야. 마을 얼굴이 될 사람이 이러니까 시골 사람 무식하다, 못 배웠다 이런 인식이 안 변하지. 못 배우고 무식하면 착하기라도 하던가 아니면 마을 일이라도 잘하던가. 당신 하는 일하고는
이장이라고 으스대고 남들 싸움 부추기고 귀농한 사람들한테 돈 뜯어내는 거밖에 없지. 내가 보아하니까 당신이 마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마을 기금, 이장 수당으로 사람들 술 빼채워준 것 빼고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내 성격 같아서는 당신 강요 및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내가 참는 줄로만 알아. 내가 싸움하려고 여기 내려온 거 아닌 걸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그렇게 꼬랑지 내린 개마냥 한참 동안 저에게 혼이 났던 이장은 어깨가 축 처진 모습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이장은 더 이상 이전처럼 어깨에 힘을 넣고 다니지 못했고 저와 아내는 마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잘 어울릴 수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도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저와 아내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대부분 할 수 없이 이장이 시켜서 또 무조건 마을에 도움이 된다는 이장의 말에 마을을 위한 사명감으로 저지른 잘못이었기 때문에 오해가 풀린 뒤로는 금방 저희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었죠. 그 일이 있고 시간이 꽤나 지난 지금도 저희 부부와는 마을 사람 모두 이웃사촌지간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마을에 바뀐 점도 많습니다. 우선 제가 새로운 이장이 되었고 마을 안으로 젊은 농사꾼들을 불러 모으고자 귀농을 하는 사람들에게 친화적인 마을 분위기로 바꾸려 노력하고 있죠. 마을 주민들이 노력을 해준 덕분인지 겨우 둘이던 귀농 가구가 지금은 6가구가 추가되어 총 8가구가 되었습니다. 8가구 중 4가구는 젊은 주민들이라 조용한 동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도 나게 되었죠. 앞으로 제 목표는 우리 마을에 더 많은 귀농 인구가 들어와 더 번성하고 더 활기찬 마을로 만드는 겁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제가 처음 귀농을 왔을 때처럼 작고 큰 일들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땐 또 지금처럼 행복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해결 방법이 있겠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